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독서 에피소드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경제전쟁의 흑역사 3장 나폴레옹 자유무역을 봉쇄하다 대륙 봉쇄령 챕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집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월요일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양구에 있는 부대까지 함께 갔고 입소식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심경이야 자식 군대 보낸 부모의 심경이 다 그렇듯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의 심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정말 모처럼 군 부대라는 곳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젊은 군인분들이 친절하게, 요즘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저희를 맞아주셨는데 군복 입은 분들을 보는 순간 솔직히 제가 멈칫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힘들게 군 생활하시는 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령이 떠올라서 주춤해버렸습니다. 제가 이럴 정도인데 과거 직접 계엄의 공포를 겪어보신 광주 시민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심경이셨을까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말 나온 김에 계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아가 비대해서 혹은 이완배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입주민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내란, 계엄에 성공했다면 저 이완배는 잡혀갔을까요? 무사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만약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다면 저는 잡혀갔을 거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못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와, 지가 뭐라고, 지가 엄청 중요한 사람인 줄 아네. 자아비대 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엄이라는 것의 특성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박정희 집권 이후 우리나라는 군이 뒷받침을 하는 경찰 국가였습니다. 이건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랬죠. 순사들의 권한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 국가와 계엄 국가, 군이 뒤에 있느냐 전면에 나서느냐에 따라서 국가 성격이 아예 달라집니다. 경찰은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관 숫자가 13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대공, 정보를 담당하는 숫자는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 이러면 경찰이 윤석열이 말한 반체제 세력, 반국가 세력을 잡아가둘 때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인력이 한정돼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잡아가둘 때에도 중요한 사람들부터 잡아가둬요.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은 후순위로 밀어놓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잡담 주제로 저는 왜 전과가 하나도 없을까요?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 스포를 미리 하자면 제가 전과가 없는 이유는 제가 안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경찰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중요한 사람부터 집중 공략하는 거죠. 그런데 군대는 다릅니다. 이 특징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군 병력은 경찰력의 4배입니다. 50만 명이에요. 게다가 화력이 어마어마해서 경찰력이 사람을 잡을 때 민주인사들이 화염병 던지고 반항을 하잖아요. 병력은 그런 반항을 거의 안 받습니다. 총 들이밀면 끝이거든요. 이 말은 계엄하의 병력은 거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엄청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 국가와 계엄 국가가 차원이 다른 이유입니다. 경찰은 중요한 사람부터 잡아가둔다고 했죠. 군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체포조 동원 가능 병력이 거의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누구 잡아가도 중요한 놈부터, 언론은 MBC, 뉴스공장, 김어준, 정준희 이런 식으로 중요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군인은요, 물론 당연히 계엄 초반에는 중요한 사람부터 잡아가겠죠. 하지만 그래도 병력이 너무 남기 때문에 메모지 갖다 놓고 생각나는 사람 다 적으면 되는 겁니다. 참모가 저런 놈들까지 잡아가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지휘관이 왜? 우리 사람 충분하잖아. 다 잡아. 이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체포 명단 10명 적을 때 군인은
100명이 아니라 500명, 1000명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란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완배 정도 영향력 낮은 반국가 세력도 얼마든지 잡아가둘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명단을 쭉 적다가 이완배를 적었어요. 당연히 옆에 있는 놈들은 이완배가 누군지 모르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얘는 뭔데? 민중의 소리 기자라는데 감히 윤석열 대통령님 욕하고 다녀. 유튜브 하는데 영향력은 별로 없어. 그러면 또 묻겠죠. 이런 애까지 잡아야 돼? 왜? 문제 있어? 잡으면 돼. 군인들 많아. 그냥 잡아.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계엄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입주민 여러분들, 내란 계엄이 성공했으면 많은 분들이 잡혀가셨을 겁니다. 50만 군 병력은 파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하고 훈련소 문을 통과하면서 와, 우리 민중들이 내 자식들한테 잡혀가는 일이 정말로 벌어졌겠구나.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대의 악마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우리의 힘으로 정말 너무나 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중들의 위대함과 윤석열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느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느 때처럼 27일 일요일, 28일 월요일 후원자분들께 마음을 다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본 방송부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앵커 챕터를 걸어뒀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앵커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27일 일요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송별연님, 안별재님, 엄별숙님, 최별수님, 김별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28일 월요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산도깨비님, 최별규님, 한별숙님, 장별준님, 이별옥님, 해시민 별거 없어님, 해시민 분이시겠죠? 예, 감사드립니다. 김별희님, 별승별님, 이분도 오별봉 이별희님처럼 아예 앞뒤로 별을 미리 붙여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별순님, 고맙습니다 기자님님, 점철님, 강별선님, 박별칠님, 송별창님, 적어서 죄송님, 그럴리가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추자 해방전선님, 제 기억에 두 번째신데 거듭 감사드립니다. 박별영님, 파우스트님, SEO4423님, 꼬셔봐 노래방님, 뉴라낙님, 철자가 조금 다른데 아마 로버트 원이 만든 뉴레너크를 염두에 둔 아이디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테라포스카님, 경수채3229님, 종하춘님, 미국에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세 분 다 민중의 소리 시절부터 다들 익숙한 분들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종하춘님 꼭 불로소득의 삶을 이루시길 빕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별희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국과 네덜란드의 영란전쟁 편을 통해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한판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그야말로 자유무역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보호무역이 다시 득세를 했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대립은 요즘 시대에도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들을 남기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부터 해보죠. 지금 드릴 이야기는 미국이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할 때 에이브라임 링컨이 주위 참모들에게 역설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이신지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영국으로부터 철도 레일을 수입하면 우리는 철도 레일은 얻어도 돈은 잃게 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직접 철도 레일을 만들면 우리는 철도 레일도 얻고 돈도 지킬 수 있다. 어떠십니까? 상당히 그럴싸합니까?
만약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들리셨다면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입주민 여러분께서 햄버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 드시면 여러분은 햄버거를 얻을 수 있지만 돈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햄버거를 만드신다면 여러분은 햄버거도 얻고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아까 링컨 말이 옳다면 입주민 여러분들은 햄버거를 사 드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드셔야 합니다. 한 발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들이 햄버거 패티를 만들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고기를 사야 합니다. 하지만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사면 여러분은 소고기를 넣지만 돈을 잃게 되겠죠. 반면에 직접 소를 키우고 도축도 직접 하시면 입주민 여러분은 소고기도 얻고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소도 직접 키우셔야 하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양파, 토마토 모두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재배하셔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케첩하고 마요네즈 어떻게 할 겁니까? 마요네즈 만드는데 계란 들어가요? 닭도 키우셔야 됩니다. 이래서 햄버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햄버거 하나 먹겠다고 이 지랄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 링컨의 말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셨을 겁니다. 링컨의 이야기는 분업의 효율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식한 발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일을 나눠서 할 때 훨씬 효율적이죠.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나라에서 오만 것을 전부 만들어낼 생각을 한다면 분업의 효율성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국가 사이에서도 분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200년 이상 주류경제학을 지탱한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입니다. 국가별로 나눠서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쯤 들으셨다면 링컨의 말보다 자유무역 이론이 훨씬 그럴싸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 그럴싸해 보이는 자유무역 이론에 너무나 명백한 약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유무역, 그리고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분업의 기초 논리가 선진국은 잘 만들 수 있는 공산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후진국은 농산품이나 지하자원 수출에 집중한 다음에 교환하라라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공산품, 농산품, 지하자원 모든 걸 생산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각자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무역으로 상품을 교환하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역을 하면 선진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공산품을 만들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요. 반면에 후진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이나 광업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후진국은 도대체 언제 공업화를 해볼 수 있냐는 거죠. 공업화를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니까 후진국은 당연히 영원히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경제학의 발상지가 영국이고 영국에서 자유무역 이론이 태동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 그리고 자유무역 이론의 선구자로 불리는 데이비드 리카도 전부 영국 출신입니다. 이 두 경제학자가 자유무역 이론을 발표했을 때가 18세기, 19세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공업이 발달한 나라가 됐을 때예요. 게다가 이때 영국은 막대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와 리카도가 자유무역은 모두에게 이익이다, 이런 경제학 이론을 발표해 주니까 영국은 식민지 수탈이 너무 편해진 겁니다. 야, 후진국들아, 니들 경제학 알아? 경제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인도 너희들은 차나 사탕수수 같은 거 재배한 다음에 우리 영국이 만든 공산품하고 교환해. 억울해? 억울해하지 마. 경제학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게 인도 너희에게도 이익이야 라는 주장을 영국이 펼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누가 봐도 불평등 무역이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무역을 하면 영국만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업이 낙후된 후진국은 계속 농업에만 매달려야 해요.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자, 마침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공업강국이 됐고 자유무역 이론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길 무렵 하필이면 19세기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라는 걸출한 군사지휘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 걸출한 군사지휘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대륙의 지배자가 됩니다. 상황이 살짝 보이시죠? 막강한 공업, 수많은 식민지를 바탕으로 한 바다의 패자이자 해상무역의 강자 영국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럽 대륙을 제패한 나폴레옹의 프랑스. 이건 무조건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두 숙명의 라이벌은 1805년 지브롤터 해협 북서쪽 트라팔가르 곳 앞바다에서 운명을 건 일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붙는 전투는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영국은 종전 바다의 챔피언 네덜란드를 박살낸 나라입니다. 적어도 바다에서는 프랑스가 상대할 적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 프랑스는 바다에서 영국에게 줄창나게 집니다. 자꾸 지니까 나폴레옹이 아르마다라고 하죠. 스페인 축구대표팀 별칭이기도 합니다. 무적함대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던 스페인 함대와 연합을 합니다. 이러면 영국하고 붙어볼 만하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 싸움에서도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가 영국의 명장 허레이셔 넬슨 제독이 이끄는 함대에 참패합니다. 이건 경제정쟁의 흑역사 책에 안 나오는 여담인데 아르마다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그냥 함대라는 뜻입니다. 무적함대라는 별칭을 제대로 쓰면 이름이 좀 길어져요. 근데 제가 스페인어를 잘 몰라서 아무튼 당시 스페인 함대의 별칭이 무적함대였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별명은 무적함대인데 자꾸 져요. 많이 졌습니다. 1588년 영국을 응징한다고 스페인이 함대를 보냈는데 박살이 납니다. 하필 폭풍까지 만나서 1만 5천 명 넘게 죽습니다. 1596년에도 영국하고 붙었는데 또 군함 50척 이상 작살이 납니다. 1597년 2차 무적함대 세컨드 아르마다라는 걸 만들어서 스페인이 영국을 또 치는데 이때도 태풍을 만나서 개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름은 무적함대 아르마다인데 출전할 때마다 폭풍을 만나서 박살이 나니까 영국 애들이 야 무슨 무적함대가 배만 띄우면 폭풍을 만나서 작살이나 이러고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럽에서 진정한 무적함대는 폭풍이다 라는 농담도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야구 트윈스 광팬인데요. 트윈스의 구호가 무적 LG입니다. 제가 이 구호를 외치면서도 웃겨요. 트윈스가 1994년 우승하고 2023년 다시 우승했거든요. 걸린 시간이 무려 29년이에요. 29년 만에 우승한 개떡 같은 팀이 무적 LG래요. 이 출정할 때마다 폭풍 만나서 깨지는 아르마다 같은 컨셉인 거죠. 트윈스가 2003년부터 10년 동안 거둔 성적이 666, 8587, 667이었습니다. 진짜 무적 LG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팀 이름도 꺼내기 싫은데 옆 동네 베어스만 해도 우승을 6번 했습니다. 타이거즈는 12번 우승했어요.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게 유광점퍼라는 겁니다. 20년 전쯤 산 점퍼예요. 그리고 이게 제 딸이 작년 산 유광점퍼입니다. 이 점퍼 이름이 유광점퍼인 이유는 점퍼에 광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산 점퍼와 작년에 딸이 산 점퍼를 비교해 보세요. 제 점퍼 광택이 다 바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광이 사라집니다. 때깔이 다르죠. 이 말은 제가 이 점퍼 광이 다 바랄 때까지 우승 한번 하는 거 보겠다고 29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29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런데 구호가 무적 LG요?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2023년에 우승하고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더니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금을 마음껏 즐겨. 앞으로 29년 뒤에 우승할 텐데 그때 아빠가 살아있을 것 같다.
예, 제발 잘들 좀 합시다. 예? 제가 트윈스 보고 매년 우승하래요? 팀이 10개잖아요. 그러면 10년에 한 번 정도는 우승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르마다 이야기하다가. 아무튼 아르마다도 오늘 주제가 아니죠. 어쨌든 아르마다와 연합까지 했는데 바다에서 영국에 깨진 나폴레옹이 분통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륙 봉쇄령이라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1806년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에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은 모든 국가는 즉각 영국과 무역을 중지해야 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바다에서 배싸움으로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영국을 고립시켜서 바다의 패전을 복수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자, 누가 봐도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은 보호무역 사상에 기반을 둔 정책입니다. 한동안 영국이 주도한 자유무역의 세상에 대항하는 유럽 보호무역주의의 반격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일견 나폴레옹이 바다에서 깨져서 뚜껑이 열려서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이 대륙 봉쇄령은 사실 당시 유럽의 경제학계에서도 꽤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 리스트 같은 사람은 지금처럼 영국과 유럽의 공업력 차이가 현저한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하면 영국만 떼돈을 벌게 된다. 프랑스나 스페인은 영국인들이 마시는 최고급 포도주를 생산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싸구려 포도주나 마시게 될 거다. 이렇게 자유무역을 저주했습니다. 지금은 잘 사는 나라지만 19세기만 해도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농업국가가 공업선진국인 영국과 자유무역을 하면 독일은 맨날 농작물만 재배하고 철강만 파야 됩니다. 공업화의 기회를 못 얻어요. 그래서 리스트는 영국하고 자유무역을 하면 우린 망해. 이걸 막으려면 영국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물려야 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후진국들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일단 공업화의 기틀을 닦으려면 선진국 제품 수입을 안 해야 돼요. 관세를 올려서 수입 물품의 가격을 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 물품이 안 팔릴 틈을 타서 자체적인 노력으로 공업화의 기틀을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분업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햄버거를 먹고 싶을 때 내가 직접 양파도 재배하고 토마토도 키우고 소도 기르고 이래서 햄버거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비효율이 벌어지죠. 그렇다고 효율을 위해서 자유무역을 용인하면 후진국은 영원히 선진국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리스트의 주장은 후진국이 진정한 공업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효율의 고통을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스트가 자신의 책 정치 경제학의 민족적 체계에 남긴 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처음에는 기술이 부족해 물건을 비효율적으로 비싸게 생산할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가치가 희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장차 그 나라 민족은 자신의 영토 안에서 대규모 분업을 도입해 농업과 공업 사이에 활발한 교환을 스스로 만들어낼 것이다. 생산력도 현저하게 높아질 것이고 국가의 복지도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주류의 이론인 자유무역을 배척하고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근본적 이유다. 리스트는 자유무역을 하면 후진국은 무조건 선진국에 종속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은 요즘 세계에서도 잘 들어맞습니다. 요즘 빈곤 국가들이 대부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후진국들이 여전히 못 사는 이유는 자유무역 시스템에 편입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말하는 거죠. 니네는 평생 커피콩이나 따. 공산품은 우리가 만든 거 수입해. 후진국 마트에 가보면 치약이 대부분 콜게이트예요. 치약 만드는 게 뭐 어렵다고 저런 것까지 수입해서 쓰냐 이러실 수 있잖아요. 치약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냥 연마제하고 계면 활성제하고 불소 대충 잘 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진국에서 치약 만드는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유무역 때문입니다.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썩 잘 만들지는 못해도
어떻게든 치약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든 치약을 만들었는데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품질도 좀 떨어지고 가격도 비쌀 거 아닙니까? 이때 콜게이트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엄청 싼 가격에 치약을 마트에 쫙 깔아버립니다. 그러면 후진국 소비자들이 뭘 쓰겠습니까? 당연히 싸고 품질 좋은 콜게이트를 쓰겠죠. 후진국의 치약 산업은 첫걸음을 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선진국 치약 수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려서 선진국 치약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자유무역이니까요. 자유롭게 무역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유무역이 지배하는 한 후진국들은 자체적으로 공업화를 못합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후진국들이 공업화의 길을 걷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무역을 기반으로 한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조치는 영국과 유럽 양쪽 모두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힙니다. 원래 영국은 공업이 발달한 나라라 다양한 공산품을 유럽 대륙에 수출해서 돈을 벌었고, 반면에 산업이 낙후된 유럽 대륙은 주로 농산물을 영국에 팔았단 말이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대륙을 봉쇄해버렸습니다. 무역이 중단되니까 유럽인들은 품질 좋은 영국산 공산품을 못 쓰게 됐습니다. 당연히 불만이 고조됐겠죠. 프리드리 리스트는 후진국이라면 이런 불편을 견디라는 건데, 사실 민중들의 삶은 그렇게 지식인들이 주둥이로 견뎌 한마디 한다고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가 보호무역한다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엄청 매기는데, 이러면 제일 고통받는 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미국 빈곤층입니다. 미국 빈곤층들이 그나마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싸구려지만 중국산 제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관세로 가격을 왕창 올려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하면 기분은 중국 패는 것 같아서 좋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빈민들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당시 영국은 어땠을까요? 얘들은 또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했단 말이죠. 그런데 농산물 수입이 금지되니까 식량이 부족해진 겁니다. 양쪽 다 비효율적인 보호무역 상태가 지속된 겁니다. 단, 이때 유럽이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력 덕에 공업화의 기틀을 갖기는 합니다. 전쟁이 8년 동안 지속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산업을 키울 시간을 어느 정도 번 겁니다. 이때 유럽이 몇몇 산업에서 영국과 격차를 많이 줄입니다. 하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민중들 입장에서는 당장 영국산 고품질 제품을 못 쓰는 불편을 겪으니까 실제로 유럽 대륙에서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은 인기가 지독하게 없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아예 공식적으로 대륙 봉쇄령을 거부해버렸어요. 나폴레옹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 나폴레옹이 스웨덴을 침공합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볼 때 1806년 이후에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전쟁 대부분은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벌인 겁니다. 자, 이까지 들으신 분들은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면 자유무역이 좋다는 이야기야, 보호무역이 좋다는 이야기야? 사실 이 대목이 경제학의 가장 큰 딜레마이기도 해요. 분업을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은 분명히 효율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를 키우거나 아니면 고착화시켜요. 그렇다고 선진국의 횡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보호무역을 강행하면 분업으로 얻는 막대한 효율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책이 경제전쟁의 흑역사인데 앞으로 이 논쟁은 지독하게도 자주 반복됩니다. 나중에 다룰 스무트홀리 관세법 논쟁이나 가깝게는 우리가 겪었던 한일 무역 분쟁,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일어났던 미중 무역 분쟁, 지금 트럼프가 벌이는 무역 분쟁 등등 대부분 무역 분쟁에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두 세계 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맞출 수는 없어서 이참에 보호무역이 옳은지 자유무역이 옳은지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확실한 몇 가지 팩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유무역이 보호무역에 비해 월등히
효율적입니다. 둘째, 하지만 자유무역은 압도적으로 선진국에게 유리합니다. 셋째, 이런 이유로 선진국이 보호무역을 실시하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자유무역이 선진국한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무역이 선진국한테 유리한데 굳이 보호무역을 사용하는, 예를 들면 트럼프죠. 이런 빡대가리 짓을 왜 할까 싶은데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빡대가리 짓을 하는 트럼프 같은 자들이 나옵니다. 넷째, 이건 좀 별개 문제인데요. 자유무역은 종종 특정 국가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특히 식량 주권 문제가 걸려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이라는 게 잘하는 분야에만 집중하자. 대신 우리가 못하는 분야는 외국에서 수입하면 된다. 이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역 협상을 할 때마다 농업을 제일 먼저 버렸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한미 FTA, 한중 FTA. 자유무역 협정을 할 때마다 농업부터 내줘요. 우리는 공업이 강점이니까 농업은 수입하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식량 주권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량 주권이라는 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량은 그 국가의 주권입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반도체를 삶아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 자유무역이잖아요. 식량을 자유롭게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라고 반론하실 수 있는데 무역시장은 정치적 이유로 얼마든지 폐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량을 중국에서 전량 수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드 분쟁 같은 분쟁이 벌어지고 중국이 식량 수출을 통제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자유무역 논리가 선진국은 공업을 하고 후진국은 농업을 하고 이런 이론인데 실제로 선진국 중에 농업을 포기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론에 어긋나는 짓인데도 선진국들이 농업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식량이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의 전쟁은 식량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게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이라는 이유로 농업을 포기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자,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 저는 전 세계가 자유롭게 무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착취를 전제로 한 자유무역이 아니라 호혜와 평등의 정신에 입각한 상생의 자유무역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자유주의의 자유무역은 사실 말만 자유무역이었습니다. 진짜로 자유롭게 무역을 하려면 상품과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동해야 하지만 기술도 자유롭게 이동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품, 서비스, 기술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선진국은 고부가가치로 돈 벌고 후진국은 저부가가치 산업에 매달리면서 착취당하고 이런 폐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유무역은 안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자유무역은 선진국이 만든 고부가가치 상품을 비싸게 팔 권리, 하지만 기술은 절대로 후진국에게 전해주지 않을 권리를 뜻했다고요. 웬만한 기술은 선진국이 특허로 다 막아놓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북한 주정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더니 댓글 중에 북한을 착취하자는 거냐라는 댓글이 있던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당분간 남북한이 해야 한다고 믿는 경제교류의 모습은 호혜와 평등,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롭게 교역하되 우리가 북한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이 자연스럽게 북한에 이전되면서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오도록 배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 격차가 줄다 보면 저임금이었던 북한 노동자의 임금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북한 경제력도 올라올 겁니다. 이게 되면 통일의 기반이 닦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을 착취하는 자유무역도 남을 죽이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죽이지 않는 자유무역, 호혜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상생의 자유무역만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분업의 효율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독서 시간에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미국 독립은 뭐 어마어마한 신념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습니다. 민중들의 신념과 투쟁으로 일궈낸 조선 독립하고는 차원이 다른 스토리입니다. 냉정히 말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 이유는 세금을 덜 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였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잡담 시간에는 이것도 좀 웃픈 이야기인데 제가 전과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전과도 없어요. 왜 저는 전과가 없는가? 제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슬프면서도 웃깁니다. 그 주제로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입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